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예정 기간을 내일에서 14일로 앞당기기로 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 소식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정영태 박사 연결됐습니다. 정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북한이 원래는 8일에서 25일의 기간을 두고 발사를 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었는데요. 7일에서 14일, 내일부터 14일 일주일 간격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발사 일정을 앞당긴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본래 북한에서는 자기들이 기본 타겟을 한 날짜를 정해놓고 그것을 어느 정도 은닉하면서 기습적으로 이것을 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를 들면 북한이 지금 8일 소위 북한에서는 설 명절은 아니더라도 휴식일이라 해서 북한 주민들이 다 쉬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많은 주민들이 이 미사일 시험 발사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아마 그런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예. 그래서 갑자기 이제 7일에서 앞으로 14일 이런 식으로 앞당긴 그런 측면이 사실 있죠. 네, 아사히 신문도 어제 보도가 있었고요. 예, 연료 주입이 이미 마무리됐다라는 얘기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이것이 만약에 지금 7일에서 14일로 이래 옮겼기 때문에 당장 내일 이제 17일에 할 가능성 이런 것도 사실 있고 그다음에 8일에 할 가능성 이게 이제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랬을 경우에는 이미 연료 주입이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과정은 끝났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죠. 예, 일정을 변경한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 북한이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날씨가 주요 변수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이제 그것이 날씨가 주요 변수인데 지금 날씨가 어느 정도 그것을 감행하지 못할 정도의 악화된 상황인지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구체적으로 알 수는 사실 없거든요. 예. 자,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꼭 날씨뿐만 아니고 이런 기습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적 판단이 아니냐 이래 볼 수도 있겠죠. 네, 기습적으로 발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저희가 예측해 본다면 어떤 것들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이게 잘 아시다시피 지금 북한이 핵 실험을 했죠.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강한 제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고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미사일 시험 발사까지 강행한다는 것은 이제 미국을 비롯해가지고 이런 국제적인 이 제재 자체가 어떻게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그런 위험성도 사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사적 조치까지도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습적으로 자기들이 바깥에 이런 시험 발사하는 그 날짜를 애매모호하게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당장 내일도 가시권에 들어온 건데 내일도 어떻게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가능성은 크게 높다고 보는데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오히려 저는 월요일 8일에 감행할 가능성을 저는 항상 좀 얘기를 드렸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저쪽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만은 여러 가지 정황상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8일에 할 가능성. 네, 일단 박사님은 8일이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어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한반도에 핵이 있어서도 전쟁이 있어서도 안 된다. 그리고 현재의 정세에 냉정하게 대처하길 희망한다라는 말을 했는데 중국의 입장, 국제사회가 북한 지나치게 몰아붙이는 걸 좀 반대하는 뜻으로도 읽히고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이제 항상 이제 중국이 한반도에서 핵이 있어서도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한반도에 전쟁이 있어서도 안 된다. 이런 두 가지를 동시에 얘기를 합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중국의 어떤 입장이라든가 그리고 또 북한이 지나치게 지금 과감하게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 이런 것을 감안해 봤을 때 한반도에 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데 더 방점이 갈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중국 역시도 대북 제재가 물론 육자회담이라든가 이런 데서 오자 간에 이런 함께하는 다자간의 제재보다도 어떤 1대1의 제재에 더 무게를 둘 가능성도 사실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부정적인 의견도 별 효과가 없었던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북한은 사실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대내 정치적 목적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체제 들어와서 가장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소위 성군 정치라는 그런 그 캐치프레이즈도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뒷받침하는 강한 그 군사적 물리력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게 바로 핵 미사일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는 군사력을 강화하는 그런 그 역량을 과시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과학 기술의 그 발전 이런 것도 동시에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체제를 공고화시키기 위해서도 이것은 대내적으로 상당히 필요한 그런 조치이기 때문에 바깥에 압박이 있더라도 그것은 개의치 않고 주체적으로 나간다 하는 그런 그 형태로 그 정치적인 지도력을 보였다 이래 볼 수가 있죠. 네, 오늘 뭐 이순신 합참의장과 미한 연합군 사령관이 JSA를 방문하기도 했었는데요. 우리 정부 네. 어떻게 좀 이 상황을 타개 나가야 될까요? 예,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북한이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마음대로 마이웨이식으로 감행을 했을 경우에 물론 이제 국제적 차원의 대북 제재 이것이 경제적 제재도 있겠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제까지 경제적 체제에 매달렸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또 다른 어떤 그 형태의 제재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군사적인 과감한 조치도 이제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 판단도 사실 있습니다. 예. 네, 미사일을 발사하면 감시 태세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감시 태세는 어떻게 저희가 움직이고 있습니까? 예, 감시 태세는 이제 일단 우리 자체의 감시 태세도 사실 있고 이지스 함이라든가 이런 어떤 위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 있고 우리 한미연합 군사력 차원에 있어서도 아주 치밀하게 사실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일본 역시도 여러 이지스함을 동원해서 이런 이지스함의 위성 이런 것을 가지고 아주 긴박하게 추적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군사적으로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말씀 앞서 해주셨는데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군사적 과감한 조치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것은 아직까지 그것이 무엇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공개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 사실은 사실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든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가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한반도의 불안정 그리고 또 동북아의 불안정을 계속 키워나가게 된다면은 김정은 정권의 정통성 자체, 정당성 자체를 어떤 의미에서 불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레짐 체인지 같은 그런 뜻도 사실 됩니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이런 방편도 지금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여론들이 지금 작동하고 있다는 뜻도 되겠죠. 예,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위한 연료 주입에 착수한 정황들이 속속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아사히신문 보도도 있었고요.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도 이걸 확인해주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임박해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전반적으로 특히 이제 이것을 일정을 자체를 앞당겼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시작하는 건 하루 앞당겼지만 그것도 계획 자체도 지금 많이 줄였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뭐냐? 그만큼 임박했다고 판단하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북한이 지난 2014년 3월에도 이동식 발사대를 통해서 노동미사일로 보이는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당시에는 우리가 어떤 조치를 좀 취했었나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는요, 미사일 시험 발사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자기들은 이제 위성이라 그러지만 이것이, 자기들이 통보한 형태의 궤도를 날아가는지 아니면은 그 궤도를 벗어나서 파편들이 우리의 공해상이든 이런 데 있어서 아니면 다른 형태의 우리의 피해를 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이런 데 상당히 주의를 하면서 이것을 이제 추적해 나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지금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 사실 북한이 이렇게 발사 기간을 앞당긴 것 일본 정부가 먼저 확인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교도통신을 통해서 발표가 되기도 했었고요. 일본 정부도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일본의 반응 그리고 일본의 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본은 지금 두 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실질적으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해 나가는 자기들의 안보적 위협으로 직접적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측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 이런 식으로 군사적 어떤 위협, 이것을 좀 과장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내부 정치적 어떤 그런 그 수단으로 활용하는 그런 측면도 동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그 여러 가지 그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이 공개를 하는, 그리고 또 아주 그 긴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좀 인위적으로 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만약에 우리나라로 어떤 파편이나 어떤 이렇게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들을 저희가 또 상정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경우에 저희의 요격 체제라고 할까요? 저희의 방어 네. 시스템은 어떻게 구축이 돼 있나요? 지금 우리 군 당국에서 우리 뭐 대변인이 국방부 대변인도 밝혔다시피 그런 파편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날아올 경우를 예상해서 우리가 요격 체제를 갖추고 있다. 이래 얘기를 했거든요. 예. 거기에는 우리가 자체는 우리가 팩2라고 해가지고 한 16km 정도에 완전히 떨어질 그 순간 정도에 커버를 할 수 있는, 그게 하나 있고. 예. 그 외에 이제 우리 한미연합 군사력 차원에 있어서 그리고 또, 일본의 그 이지스함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한 어떤 거기에는 또 팩3도 있고 SM3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가급적 그 요격, 이런 것을 이제 파편을 요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협력해 나가려고 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으로서는 좀 한미일 공조 체제를 공고히 해나가면서 북한의 동향을 좀 감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바로 이제 지금 중요한 우리가 이제 흔히들 우리 국내 여론에서는 자꾸 우리 군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능력이 있느냐 이런 좀 비관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의 군사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한미 연합 군사력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미 연합 군사력 차원의 어떤 그런 대비뿐만 아니고 거기에다가 한미일 이런 그 군사 협력을 할 수 있는 나름대로 또 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죠. 특히나 이 북한의 핵이라든가 미사일은 거의 이 공동적에 대응하는 그런 대비 체제를 갖추고 있다 이래 봐야 되겠죠. 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위해 연료 주입에 착수한 정황이 속속 포착이 되고도 있는데, 이 연료 주입이 됐다라고 하는 것들은 화학적 산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연료가 주입됐다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임박했다라는 그 징후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박사님? 예, 바로 맞습니다. 이게 이제 액체 연료의 경우에는 이것을 이제 주입을 하고 이것을 오랫동안 놔둘 수는 없습니다. 이게 산화해버려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이것을 이제 액체 연료를 주입하고는 가급적 빠른 시간에 이것을 발사를 하는 그런 그 체제를 갖춰야 됩니다. 네, 일단 우리 군은 북한 장거리 미사일을 영공을 침범할 경우에 요격하겠다는 입장이죠, 박사님?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국방부 대변인이 분명히 그것을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로 대비 체제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믿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이 북한이 발사를 예고한 이번 장거리 미사일, 이 성능에 관해서 관측하시고 예측하신 정도는 어느 정도가 됩니까? 그래, 전반, 지금 또 이제 그쪽 관련된 전문가들의 판단에 따르면은, 이제 자기들은 이제 위성을 날리는 어떤 그런 수준이고, 그 다음에 발사체 자체가 또 길이가, 더 길어졌다. 이런 걸 보면은, 일단은 발사 사거리 자체가 더 길어졌다. 많이 길어졌다.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하나 더 뭐냐면은, 이게 이제 탄두 중량, 이거 실어 나를 수 있는 중량 자체를 상당히 좀 크게 했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번의 경우는 적어도 한 200-300kg 이상의 탄두 중량을 날릴 수 있을 정도의 위력이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더한다면 한 500kg까지 가게 된다면은 여기에 핵탄두를 실었을 때는 그야말로 핵미사일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조심스러운 판단을 해 나가고 있죠. 네, 장거리 미사일, 네,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발사대 길이가 길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날아갈 수 있는 길이가 길어진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이렇게 된다면 장거리 미사일이 미국 본토까지도 사정권에 들어간다는 얘기로도 볼 수 있겠죠. 예, 그렇죠. 이제 지금 미국까지가 이제 발사 사거리가 된다면 적어도 10,000km에서 한 13,000km 정도 지금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걸 이제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을 정도의 발사체의 위력이 있다면은 충분히 10,000km 정도
뭐 더 한다면 13,000km까지 좀 과장적인 차원에서 판단이 있을 정도입니다. 네, 10,000km까지 날아갈 수도 있을 수 그렇죠. 있다라는 말씀인데요. 네, 이렇게 그렇게 되면 된다면 네. 미국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사거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미국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의 반응 저희가 어떻게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미국은 이제까지 그 북한의 핵이라든가 미사일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고 좀 무시한 어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에 지난번에 2012년에 북한이 위성이라고 하는 미사일을 쏘아 올렸을 때 위성을 쏘아 올리는데 성공했다고 판단이 내려졌고 또 이번 경우는 그것을 좀 더 발전시키는 개선된 차원의 정도가 되니까 예. 이제는 미국의 미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조차 될 수 있는 정도로 이게 이제 위험성이 커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보다 더 이제 적극적인 대북 제재라든가 이것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다방면에 펼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대북 제재에 있어서는 사실 미국과 또 중국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지만 지금 중국의 입장이 굉장히 미온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일단은 중국은 공식적인 것으로는 미온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 중국의 국내 여론이라든가 그리고 또 중국 내부 정치권 내부의 어떤 일반적 여론 자체도 북한이 이런 식으로 마이웨이식으로 과감한 행동을 도발적인 행동을 지속했을 때 이건 오히려 중국의 국익을 굉장히 해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할 가능성이 사실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 다자적인 차원의 어떤 제재라든가 여기에보다는 직접적인 양자적인 체제, 즉 북한과 중국 간의 어떤 차원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제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과 또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 좀 예비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만약에 북한이 진짜 미사일을 발사를 한다라고 한다면 중국이 지금까지 보여왔던 미온적인 어떤 그런 입장이 계속 고수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단은 어떤 중국이 지속적으로 이제 그거를 나름대로 대북 여러 가지 물론 이제 기존적인 그런 형태는 좀 유지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러나 내부적으로 그래도 북한이 한반도의 비핵화라는데 초점을 두면서 뭔가 이게 실질적인 대북 제재는 양자 간의 차원에서 이루어질까 저는 오히려 그렇게 봅니다. 네, 박사님,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핵, 지금 실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네네. 문제는 핵 실험만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로켓을, 그러니까 소형화시킨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로켓 발사까지 연결이 된다면 국제사회, 특히 미국에 전하는 메시지가 상당히 큰 것이고요. 지금 구체적으로 그 발사 실험을 하겠다는 것이고, 장거리 로켓 발사에서 내용도, 그러니까 발사 기간을 축소하면서 더욱더 구체화시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죠. 중국의 입장까지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중국이 계속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 입장에서 지금 어쨌든 간에 북한의 강도 높은 도발이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북한이 이제 중국이 계속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를 한다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영향이라든지 국제사회 전체가 중국을 바라보는 어떤 압박도 있을 수 있는데요. 중국의 태도 변화 가능성 얼마나 보시는지요? 저는 공식적으로는 태도 변화가 그렇게 변화가 있을 가능성은 그렇게 크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내부적으로 좀 비공개 차원에서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양자 간의 대북 제재 이런 데서는 상당히 좀 나름대로 추진할 가능성은 사실 크다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봤을 때 공개적인 시점하고 그다음에 내부적인 비밀 차원의 어떤 나름대로 이루어지는 어떤 이런 것하고 갭은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어느 정도의 그래도 제재에 국제적인 제재에 기존보다는 더 강도 높은데 동참하지 않겠느냐. 자, 이 내용은 앞으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내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중국이 상당한 부분 미국이나 우리 한국이나 이런 설득에 어느 정도 수용할 그런 가능성도 우리는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계속 이야기하는 게 육자회담 아니겠습니까? 계속 중국에서 그렇죠, 원론적으로 그렇죠. 육자회담을 강조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 아마 중국은 이런 선에서 지금 정리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이제 이번에 4차 핵실험을 했죠. 그 다음에 로켓 발사도 이번에 하게 되면은 더 이상의 예. 핵실험이라든가 로켓 발사를 동결하는 대신 그 다음에 이제 육자 회담을 재개해가지고 대화로 이 문제를 풀겠다고 하는 그런 기본 방침도 갖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요거는 이제 북한 당국도 어느 정도 이런 행태를 좀 보이고 있어요. 예. 자, 그렇다면은 이제 더 이상의 개발하는 것을 동결시키는 대가로 육자 회담을 재개한다. 이럴 가능성은 또 여전히 있습니다. 네, 북한은 지금까지 도발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번 도발을 통해서 북한이 얻으려고 하는 것, 명확하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북한이 말이죠. 핵미사일에 준하는 것을 이제 개발을 했을 때, 네. 그러면 이게 미국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 되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한 위협도 사실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됐을 때 이런 레버리지를 활용해가 특히 미국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제 한반도에 있어서 정전협정 하에서는 자기들이 지속적으로 이런 것을 개발할 수밖에 없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평화협정을 체결해서 주한미군도 철수하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하는 것을 외교적으로 지금 하나의 지렛대로 이것을 활용할 가능성이 사실 있습니다. 예. 그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대내적으로는 이제 김정은 체제 자체가 과학기술 차원에 있어서 김정은의 어떤 그런 성과, 이런 것을 또 강조할 수 있는 측면, 그 다음에 동시에 예. 군사적 강성 대국이라고 하는 또 김정은 체제의 새로운 어떤 그런 성과, 이런 것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예. 하나의 중요한 소재가 될 수가 있죠. 예, 북한이 우다웨이의 방북을 받아들인 직후에 이 국제기구들에게 미사일 발사 계획을 통보했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사회를 좀 조롱하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제는 그걸 왜 그러냐면은 예. 김정은 체제가 좀 이런 게 있습니다. 소위 국제사회가 특히 미제국주의라고 하는 그런 것을 띄우면서 아무리 또 그다음에 중국이라고 하는 대국이 아무리 압력을 넣는다 손 치더라도 자기들은 주체적으로 이것을 해 나갈 수밖에 없다. 또 해 나간다. 하는 예. 이런 것을 과시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무리 해도 자기들은 할 것은 하고는 만다. 예. 또 하는 어떤 배짱 있는 나름대로의 지도력 예. 이런 것을 과시하기 위한 그런 측면도 있죠. 예. 자, 어쨌든 4차 핵실험을 했고요. 이제 장기 로켓까지 이제 발사를 한 이후에 분명히 남북 관계는 냉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시기상 저희들이 이제 보통 질문을 드릴 때 언제쯤 이게 해소가 될 수 있을지 보통 어떤 행사라든지 뭐 어떤 것들이 분명히 계기가 있는데요.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이 냉각 국면이 이어질 수가 있을까요? 이번 경우는 꽤 길어질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 이제까지 우리가 이제 국제적 차원의 대북 제재, 소위 유엔 안보리사의 대북 제재라든가 양자 간의 대북 제재라든가 이런 것을 어떤 의미에서 좀 원론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은 네. 아마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이번에 여러 가지 담화를 통해서 밝힌 것과 같이 상당히 단호한 대응 이런 것을 강조하셨거든요. 예. 자, 그렇다면은 그냥 유야무야한 차원에서 또다시 남북 대화를 통해서 뭘 한다. 이런 게 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좋지를 않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렇다면은 이제 북한에 대해서 이러한 나쁜 행동에 대해서 보다 더 단호한 대응을 미국이나 그다음에 일본이나 한국 아니면 중국까지도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재라든가 예. 이런 압력에 상당한 기간 동안에 좀 할애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다면은 예. 꽤 긴 시간 동안에 냉각 상태가 좀 지속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죠. 예, 일본 측 반응과 일본 측 대응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일단 미국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일본은 네. 당연히 사정권 안에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일본 쪽에서는 그렇죠. 어떤 반응을 보일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일본 경우는 이제 북한이 이제까지 말이죠. 이거 장거리 미사일 소위 10,000km에 준하는 이것까지 안 가도 네. 노동미사일이나 무수단리와 같은 정도만 2,000-3,000km만 해도 사실은 일본을 사정권으로 해서 위협할 수 있는 것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예.
판단을 한다면은 사실 일본 역시 상당히 군사 안보적으로 북한이 위협의 요소라는 것을 판단을 하고 네. 이것을 직접적으로 억제하는 방법을 상당히 굉장히 대비 태세에 들어간다. 예. 굉장한 대비 태세에 들어간다. 이래 판단할 수가 있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오히려 아베 정권과 같이 이 우파적인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안보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예. 이것을 오히려 호재로 활용하는 그런 양면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예, 이거 좀 질문을 좀 확산시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어쨌든 간에 로켓 발사라는 게 고도가 높기 때문에 이것을 계기로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에 다른 그런 여론들이 있을 것도 있고요. 이것에 대한 분명히 이야기도 나올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그것은 저는 자연스러운 결과가 될 수 있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사실은 북한이 지속적으로 이런 대한민국을 또 위협하는 어떤 그런 무기로 자꾸 발전돼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네. 우리가 사드 아니라 그 이상의 것도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사실 빠진다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드라고 하는 건 북한이 이런 식으로 나갔을 경우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여기에 대비 태세 차원에서 이것을 설치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지 않으냐 예. 이래 볼 수가 있죠.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절대 반가울 만한 이야기는 아닌데요. 그렇죠. 중국 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 쪽에서 더욱더 북한을 좀 압박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네네. 중국에서는 사드에 대해서 이 문제를 계기로 북측에서 쏘는 어떤 이렇게 계속 실험하는 이 문제들을 가지고 저희가 사드에 가입을 한다. 사드 방어 체제를 이제 시작을 한다라면 중국 측에서도 분명히 반가울 건 아니겠습니까? 반갑지 않을 그렇죠. 수밖에 없는 그거는 중국은 그거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우리가 예. 그거 다 알고 있고 중국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드를 배치하게 된다는 것은 네. 우리의 국가 안보적 차원에 있어서 필수적인 어떤 필요한 것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중국에 대해서 중국이 콩나라 밤나라 할 수 있는 처지는 못 되는 거죠. 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중국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럼 우리가 사드를 배치하니까 결국 이런 데까지 간다는 것은 바로 북한의 우리 대남 이런 군사적 위협이 자꾸 강해지고 확대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다. 자, 그렇다면은 예. 중국이 앞장서서 이러한 북한의 나쁜 행동을 억제하고 차단하는데 예.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지 않는다면 바로 이런 결과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바로 그런 식의 어떤 외교적인 설득이라든가 논리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상황이죠. 예, 지금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만약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를 한다면 빨리 탐지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관련 대응은 빨리 조치를 네네. 취해야 하는 것인데요. 오늘 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이지스함 직접 찾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렇죠. 북한 미사일 발사 동향을 감시한 핵심 전력은 이지스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이지스함 경우는요, 요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이지스함은 능력은 사실 안 갖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1000km 정도의 사정거리에 드는 탐지 능력은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지스함 하나만 하더라도 네. 충분히 북한이 이런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할 때 궤적을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갖춰져 있다고 이래 볼 수가 있죠. 예. 예. 자, 어쨌든 지금 북한에서 얘기하는 것은 궤도는 같고 쉽게만 조정을 한다. 이전에 장거리 로켓 발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예, 이번에 우리들이 탐지하는 것들을 통해서 사거리라든지 얼마든지 이 북한 측의 로켓 발사 능력이라든지 이것들이 발달한 정도를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건죠. 그게 이제 이번에 물론 이제 북한 쪽에서 국제해사기구라든가 이런데 통보한 사실 내용을 보면은 네. 이 파편이 떨어지는 어떤 그것을 보면은 지난번에 한 로켓 발사, 미사일 발사하고 거의 궤적을 같이 하고 사정거리, 거리 자체도 예. 좀 비슷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나, 그러나 약간씩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예. 이런 것을 비춰봤을 때 지난번보다 사거리가 훨씬 더 늘어난다든가, 네. 이런 정도는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발사대 높이를 좀 더 높이 하고 이래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사거리는 늘렸지 않았느냐, 이런 정도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죠.
예. 지금으로서 우리나라가 갖추고 있는 요격 체제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요격 체제가 참 그건 좀 궁핍한 측면이 있는데 예. 지금 팩2라 해서 패트리어트 미사일 그게 있는데 그건 상당히 요격용으로서는 이런 미사일의 요격용으로서는 좀 이게 부적합한 측면이 사실 있습니다. 예.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자체의 능력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네. 우리가 이제 한미연합 군사력 차원에서 예. 다양하게 지금 요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갖춰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그게 부족하니까 우리가 이제 사드를 배치를 해야 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죠. 예. 자, 만약에 북한이 이제 발사를 하게 되면 우리 측에서 입장에서도 강력한 제재를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개성공단에 영향을 끼치진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물론 우리가 남북한의 앞으로의 어떤 그 발전이라든가 개선 이것을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오지 말아야 되는데, 네. 그러나, 지금 북한이 전혀 변화 없이 지속적으로 이런 도발적인 행태를 감행해 온다면은 사실 개성공단조차도 국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자, 그럼 네. 강력한 국제적인 대북 제재를 요구하면서도 당신네들은 소위 연간 1억 불에 해당하는 어떤 그런 경제적 이득이 주어지는 개성공단을 지속한다는 것은 이건 뭔가 논리에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압박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랬을 경우에 예. 과연 우리 정부가 그런 것을 무시하고라도 지속할 수 있겠는가 하는 강한 의문이 조성될 수 있을 정도로 예. 개성공단의 장래도 사실 조금 우려가 된 바는 있습니다. 네, 개성공단의 문도 최악의 경우에는 닫힐 수도 최악의 있는 경우라고 네, 상정할 최악의 수 경우라고 있겠죠. 상정했을 때는 이제 닫힐 그렇죠, 수도 있는 그렇죠. 문제고요. 우리가 좀 더 압박을 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들이 올 수도 있을 텐데요. 저희가 취할 수 있는 경제적인 제재 외에 다른 것들이 어떤 것들이 더 있을까요?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특별하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이제까지 김정은 정권 자체, 소위 핵을 필요로 하는 예. 그런 김정은 정권이 있는 한은 사실 어렵다. 이렇게 판단한다면은, 김정은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을 어떤 다른 조치들, 네. 이런 것도 우리가 과감하게 이제 고려해볼 그런 상황이 됐죠. 자, 예. 그렇다면은, 이제, 물론 우리가 대북, DMZ 주변의 대북 방송을 지금 재개를 했고, 이것에 더해가지고, 보다 더 과감하고 확대된 어떤 대북 심리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 필요성이 사실 있죠. 이 외에도 보다 더 간다면은 여러 가지, 또 대안을 마련해야 되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정영태 박사와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